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금요일에 급락장세가 나타났습니다. 전날 파월 의장이 5월 FOMC에서 50bp 인상 가능성을 제시한 이후에 하루 만에 급락장세가 연출이 된 건데요. 이날 다우지수는 980포인트 넘게 떨어졌고요. S&P 500과 나스닥 지수도 각각 2.5% 넘는 급락장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팬데믹 이후에 하루 낙폭 중 최대치를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어두운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나타났었고요. 베어드의 분석에 따르면 50bp 인상 가능성을 시장에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닌데 다시 한번 시장은 연준의 긴축 기조와 금리 상승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런 평가를 내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50bp냐 이제 75bp냐 이걸 갖고 많이 시장에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제레미 시겔 교수는 매는 한 번에 맞아야 된다면서 75bp 인상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로레타 메스터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는 50bp 인상까지는 지지하지만 75bp까지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논란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찌됐건 50bp가 됐건 아니면 75bp가 됐건 그것보다도 중요한 거는 연준의 더욱더 강력한 긴축 기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시장에서는 상당히 두려움으로 크게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결국 이러다 보니까 S&P 500 지수에 포함된 11개 섹터가 일제히 하락했고 10년물 국채금리와 그리고 금값까지도 하락하게 되는 시장의 어느 것도 대안이 될 수 없었던 그런 매도세가 굉장히 강력했던 하루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세한 마감 분위기는 어땠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전채린 앵커입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날 미국 증시는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 속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보합권에서 출발했던 지수는 장중에 계속 낙폭을 키워나가는 이 모습이었는데요. 다우지수가 거의 1000포인트 가까운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2020년 10월 이후 최악의 일일 퍼포먼스를 기록했고요.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모두 3주 연속 마이너스권에서 문을 닫게 됐습니다. 자, 이날 시장 하락의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 전날 파월 의장이 IMF 총회에서 5월 빅스텝 감행을 공식화했었죠. 그 여파가 다음 날까지 이어진 영향이 가장 컸습니다. 이제 5월 빅스텝은 기정사실화됐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을 텐데, 그런데 나아가 지금 금리 선물 시장에서 트레이더들은 6월에는 75bp 인상이 가능하겠다, 그 가능성을 점점 더 높게 점치고 있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 확률이 20%에서 높게는 장중 94%까지 가리키기도 했었죠.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 우려가 커지면서 금리도 금요일장에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0년물 금리 계속해서 2.9%대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2년물 금리는 2.7%대까지 올라서면서 201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주가에는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수 없는 부분이었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기업들의 실적마저 시장 분위기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일단 HCA 헬스케어 실적이 전해졌는데 미국 전역의 병원 체인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연간 가이던스와 매출을 하향시켰다는 소식에 20% 이상 급락하면서 S&P 500 내 최악의 퍼포먼스로 마무리가 됐고요. 통신 대장주인 버라이즌 역시도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핸드폰 요금 가입자 수가 월 36,000명이나 감소했다 라는 소식에 5% 이상의 급락세로 마감. 마지막으로 의류 체인인 갭 역시도 연간 매출 전망 하향 소식과 더불어 올드네이비 사업 부문의 CEO가 사퇴했다라는 소식까지 전하면서 18% 이상의 급락세로 기록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볼 만한 이슈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 미국의 주식형 펀드에서 대규모 자금 유출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진단을 내려줬습니다. 지난 4월 20일까지 대형주에서만 200억 달러 가까운 자금이 빠졌는데 이는 4년 만에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시장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히트맵 열어보겠습니다. 이날장에서 헬스케어와 사실상 어느 한 구석 살아남지 못한 아주 급락 물결이었는데요. 가장 크게 빠졌던 섹터가 헬스케어, 그리고 이쪽에 위치해 있는 소재 섹터였습니다. 3.5% 이상 급락하면서 지수에 하방 압력을 가했고요. 주요 기술주들도 일제히 하락이었습니다. 아마존, 애플,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2%의 마이너스권을 기록했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던 테슬라는 그래도 약보합권에서 조금 버텨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지수 하락을 주도했던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금융 섹터 내에서
골드만삭스 그리고 비자가 4% 내외의 하락세를 기록했고요.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3% 이상 빠졌는데 이날 다우지수가 1000포인트 가까이 빠졌죠. 그 가운데 100포인트는 유나이티드 헬스가 차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래 산업 섹터에서는 캐터필러가 7% 내외의 낙폭을 기록하면서 역시나 지수의 하방 압력을 기록하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 밖에 특징주들 하나씩 차트를 열어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단 금융 섹터 내에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1분기에 깜짝 실적을 전해줬습니다.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30% 가까이 뛰어 올랐는데 지금 이 카드 회원들이 열심히 카드를 긁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카드 회원들이 지출이 35%나 늘었고 특히나 2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에 포함되는 밀레니얼 세대 그리고 X세대 사이에서 많은 지출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설명을 전했습니다. 상당히 견조한 실적이었기는 했지만요. 이날 시장 하락에 영향을 받아서 주가는 3% 가까운 마이너스권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지역은행에 해당하는 SVB 파이낸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견조한 실적을 발표해 줬는데요. 순이자 소득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덕분에 EPS도 컨센서스보다 60센트가량 높게 발표가 되면서 주가는 7%대 급등 마무리를 지었고요. 경기 방어 섹터 내에서도 나홀로 강한 초록불을 켜줬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휴지나 기저귀 등 이 소모품을 만들고 있는 킴벌리 클락이 되겠는데 어닝 비트 달성과 더불어서 연간 유기적 매출 가이던스를 상향시켜줬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8%대 급등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마지막으로 에너지 섹터 내에서 유전기업인 슐럼버거까지 확인해 봅니다. 주당 34센트의 순이익을 기록하면서 어닝 비트를 달성했고요. 또 배당 규모를 40% 인상시킨다라는 발표까지 함께 전해주면서 주가는 2.5% 약세장 속에서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아주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이 빅테크주들의 실적 발표가 전부 몰려있기 때문인데 일단 지난주 넷플릭스의 사태를 겪으면서 조금은 더 긴장감을 가지게 되는 이번 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실적 26일에는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 27일 메타, 28일에는 애플과 아마존까지 저희와 함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5월 3일에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회의를 앞두고 이번 주부터는 연준 회원들의 발언이 금지되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발언들보다는 경제 지표 자체에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해서 1분기 GDP 성장률 예비치가 28일에 발표가 되고요. 29일에는 3월 PCE 개인 소비 지출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인플레이션이 이번에도 다시 한번 고점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게 된다면 연준의 긴축 우려가 조금은 완화되길 기대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번 주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자,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네 가지의 키워드를 통해서 지난 금요일 그리고 주말 사이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살펴볼 텐데 첫 번째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이제 시작인데
사실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이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가운데 이제 시작이라는 키워드는 좀 암울한 전망이 좀 나오고 있나 보네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좀 먹구름이 드리운 좀 증시인데 자금 이탈, 그러니까 글로벌 주식형 펀드로부터의 자금 이탈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다소 좀 공포스러운 분석이 나와서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요. 한 주간에 글로벌 주식형 펀드에서 175억 달러가 유출됐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올해 주간 기준 최대 규모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2% 이상의 급락장이 반영되지도 않은 그런 데이터였습니다. 그리고 또 블룸버그에 따르면요. 지난 4월 20일까지를 집계를 해봤을 때 한 주간 미국 대형주 펀드에서도 196억 달러가 유출이 됐다라고 합니다. 이는 또 2018년 2월 이후에 최대 유출이라고 하고요. 올해 약 한 1,000억 달러가 주식형 펀드에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인플레에도 주식으로 이를 해칭을 한다라는 그런 전략이 통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런 미국 주식도 더 이상 못 견디는 그런 모습이 자금 흐름상에서는 나타났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75베이시스 포인트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는 과거에 우리가 얘기를 하던 25bp의 인상 정도로 인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극단적인 인플레이션 그리고 금리 쇼크가 본격화될 것이기 때문에 현금화, 리뎀션이 이제 시작이다라고 분석을 제시를 했습니다. 물론 분석하는 사람마다 그리고 시장 참가자들마다 생각은 다 제각각이겠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텍스데이 세금 내는 날 다 끝났으니까 주가 반등이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었고요. 네. 시장이 좀 바닥을 찍었다는 기대감도 일부 있었는데 이게 좀 착각이었던 걸까요? 지금 혹시 그러면 매수 기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소수 의견도 있을까요? 네, 일단은 시장이 왜 이렇게 빠지느냐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를 기대를 했었죠. 첫 번째는 악재가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티나 그래도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런 측면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두 가지가 최근에 좀 더 통하지가 않으면서 시장이 더욱더 좀 급락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충분히 악재가 반영이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그 악재성 요인, 그러니까 긴축이라는 그 악재가 더욱더 좀 고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미국의 실질금리 상승이 증시에 아직까지 영향을 주지도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주식의 매력도는 더욱더 떨어질 것이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티나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There is no alternative라고 얘기를 해서 주식 외에는 대안이 없다라는 것도 지금은 좀 통하지 않는 그런 모양새인데요. 실제로 커먼웰스 같은 기관에서는 2주 연속으로 심각한 주식형 자금으로부터의 자금 유출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투자자들이 티나에서 벗어나고 있다라는 뜻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일부 정말 소수지만 낙관론 측면도 좀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루솔스 그룹 같은 경우에는 몇 달간의 인플레이션이 피크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매수를 시작해야 한다라는 그런 시그널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1945년 이후에 인플레이션이 피크아웃 후에 완화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변화가 없는 경우에 S&P 500 지수가 한 달간 상승 추세를 보였다. 이렇게 일부러 좀 역사적인 데이터를 좀 인용을 해서 매수 기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분석하는 기관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금리에 대한 그 불안감이 계속 고저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시장이 크게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다음 키워드도 이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건데요. 이제는 75bp 논란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베이비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 그래서 25bp냐 50bp냐를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 바뀌어서 50bp냐 75bp냐를 놓고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이날 로레타 메스터 클리브랜드 연은 총재가 여러 차례 50bp 인상하는 것은 지지하지만 75bp까지는 필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고공행진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연준이 빠르게 긴축을 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긴축으로 인해 경제 회복을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근거인데요. 지난주 초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인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75bp를 인상해야 된다는 주장과는 조금 상반된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는 올 연말 연준의 연방기금 금리는 2.5%에 달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이 정도 수준을 연준 내의 대다수 위원들이 중립금리 수준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은 인플레이션을 부추기지 않으면서 성장을 저해하지도 않는 인상적인 그 안정적인 균형을 갖춘 금리를 말하는데요. 자,
자, 그래서 이 중립금리라고 하는 거는 정확한 계산으로 딱 떨어지는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연준 내 대다수 위원들이 중립금리 수준을 2.5%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가 좀 큰 의미를 가집니다. 자, 이런 가운데 반면에 작년부터 강력한 긴축을 주장해왔던 제레미 시겔 교수는 이날도 5월 FOMC에서 75bp를 인상해야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약을 한 번에 먹는 게 낫다고 표현을 했는데 뭐 우리말로 표현해보자면 매도 한 번에 먹는 게 낫다 이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가장 최근 75bp를 인상한 적은 1994년 앨런 그린스펀이 연준을 이끌 당시였기 때문에 자, 이번에 50bp가 인상될지 아니면 75bp가 인상될지 결과는 예측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 강력한 긴축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월가에서는 미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될 것을 전망하고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와 함께. 네, 주식에서의 자금 이탈이 이제 시작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전해드렸죠. 그리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긴축에 대한 강도가 더욱더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새롭게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악재가 다 끝나지 않았다 이렇게 좀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이제 반대로 놓고 본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생각을 했던 것보다 증시가 더욱더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통상적으로 중간 선거해에 미국 증시가 부진하다라는 데이터를 저희가 알 수 있죠. 실제로 1946년 이후에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중간 선거해에 5% 상승을 했는데 전체가 9% 가까운 상승률이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그런 성적을 보였다라고 보여지고 하지만 이제 올해는 마이너스 10%의 지금 상승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통상 중간 선거해의 그런 부진한 흐름과는 오히려 더 부진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도 자금 이탈은 지금 이제 시작이지만은 자체 지표상으로는 또 매수 시그널이 왔다라고 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는 당장의 분위기가 되겠죠. 그리고 재반 상황,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전망이 더욱더 강력해지는 것이 될 텐데 이 때문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반등 전에 S&P 500 지수가 4,200까지 하락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도이체방크도 지난 4월 20일 보고서를 통해서 경착륙에 대비를 하라. 그러니까 긴축도 그렇고 경기 상황도 그렇고 갑자기 이제 더 강해지거나 더 꺾이는 거를 걱정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제 뭐 종합을 하자면은 과도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반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하지만은 그 전에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시장이 반등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문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거나 여기에 따라서 긴축 강도도 좀 완화가 되거나 이런 것들이 좀 따라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그 인플레이션과 긴축 강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월가에서도 빠지긴 너무 많이 빠졌다. 이 정도의 인식은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중간 선거 해에 특히 이제 상반기에 부진했던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도 더욱더 좀 과도하게 좀 빠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컨트레리한 그런 콜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네. 이런 부분도 뭐 일부의 기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피할 곳이 없다. 오늘은 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키워드 다 좋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암울한 얘기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 이번 세 번째 키워드는 또 지금 보니까 마이클 버리의 얼굴이 나타나고 있어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이렇게 증시가 급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주식에 그래도 투자를 해야 한다면 피난처가 될 만한 섹터 그리고 종목군을 찾기 마련이잖아요. 근데 이것도 좀 실종을 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얘기였는데요. 최고의 성장주도 고통을 못 피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은 지워졌는데요. 트윗을 남겼습니다. 거기에서 훌륭한 성장주라고 하더라도 얼마나 더 주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 아마존이 한때 95% 하락한 것을 기억하고 있느냐 이런 트윗을 남겼습니다. 그가 인용한 것은 아마존이 지난 1999년 말에서 이 2001년 4월 즉 닷컴 버블이 붕괴했던 그 시점이 되겠죠. 그때 16개월간 주가가 113달러에서 8달러로 추락한 93% 그런 추락한 이 예를 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버리는 또 이 증시 하락에도
연준이 인플레이션 악화를 걱정해서 금리 인하라든지 아니면 채권 매입을 재차 확대하는 것은 망설일 것이다. 즉 연준이 개입할 여지도 없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요즘 최고의 성장주로 불리는 이 빅테크, 넷플릭스를 좀 제외하자면 그런 빅테크 기업들은 이젠 성장주뿐만 아니라 가치주의 성향도 갖고 있다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았었는데 사실 이것조차도 좀 의미가 없을 것 같다는 게 마이크 버리의 주장 같거든요. 그렇다면 굳이 우리가 이 좀 대형 성장주 가운데 기댈 곳을 찾아보자면 어디가 꼽히고 있을까요? 네, 안정적인 성장주라고 하면 빅테크를 떠올리죠. 네. 말씀을 해주셨듯이. 근데 이제 빵도 올해 나란히 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는 뭐 64%나 지금 빠진 상황이고 메타는 45%, 알파벳도 17%,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18% 주가가 빠진 그런 상황입니다. 이 중에 애플만 9% 정도 하락하면서 S&P 500 지수를 그래도 조금은 아웃퍼폼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런즈에서는 애플이 라스트 빵 스탠딩이다. 라스트 스탠딩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 이제 빵을 붙여서 애플이 라스트 빵 스탠딩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에 애플도 실적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됐죠. 근데 추세 그리고 펀더멘털 모두 다 좀 양호하다라는 그런 분석인데요. 추세 같은 경우에는 빵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까지 합쳤을 때 유일하게 40주 이동평균선을 상회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펀더멘털 상에서도 호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에서도 수익성이 높은 서비스 부문의 고성장이 어떤 우려를 완화할 수 있다. 변동성 장세에서 숨어있을 곳이 될 수 있다라고 일단은 애플이 그나마 좀 기댈 곳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세 번째 키워드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어차피 연결된 내용이겠죠. 이번 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많은 빅테크 기업들이 이번 주에 모두 다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긴장감이 감도는 실적 주간이라는 키워드를 내세워봤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가 굉장히 바쁜 실적 주간입니다. S&P 500 기업 가운데 3분의 1이 이번 주에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인데 특히 애플과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알파벳 등 주요 이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몰려 있습니다. 과연 이런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시장을 살려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큰 관심거리인데요. 물론 기술주 말고도 많이 있습니다. 맥도널드와 몬델레즈 인터내셔널과 같은 식품 기업들,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과 3M과 같은 산업재 기업들도 대거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냥 실적 시즌이 매우 바쁜 한 주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지금까지의 실적 발표 분위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 팩트셋에 따르면 S&P 500 기업들 가운데 약 20%의 기업들이 이미 실적을 발표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6.6% 높은 주당 순이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실적 시즌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월가에서는 이번 실적 시즌은 EPS 전망치가 한 4.5%로 높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었는데 기존 예상보다 기업들이 더 나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만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건 반가운 수준인데요. 하지만 2020년 4분기 이래 가장 낮은 EPS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정말 어려운 실적 시즌이 펼쳐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치를 좀 간략하게 정리해드리면 일단 팩트셋에 따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적인 클라우드 성장 덕분에 18% 정도 매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반면에 애플은 이익 측면에서 팬데믹 당시에 워낙 붐이 일었기 때문에 실적은 이익이 다소 감소할 수는 있다. 이 정도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존의 경우에는 워낙 팬데믹 당시 이커머스 붐이 일었기 때문에 이런 붐이 좀 꺼지면서 분기 EPS가 46% 감소할 것으로 의견이 모이고 있고요. 자, 메타도 실적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메타는 그동안 분기단 약 100억 달러 정도의 이익을 냈었는데 이번에는 71억 달러 정도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컨센서스가 좀 형성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좀 엇갈리고 있고 빅테크 가운데서도 좀 좋은 실적을 보일 기업들 그리고 실적이 크게 감소할 기업들 이런 것들이 크게 엇갈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번 실적 시즌의 그 관전 포인트, 그러니까 이번 주에 실적 시즌 관전 포인트와 함께 자,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눈높이가 워낙 낮아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등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네, 이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는 좀 긍정적인 요소도 분명히 있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듯이 기존의 예상, 한 4%대 중반에 대비해서 높은 이익 성장률이 지금 나오고 있죠. 세 개 업종이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재, 금융을 제외한다면은 세 개 이 섹터만 금융과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경기 소비재만 지금 마이너스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원래 예상치로는 필수제도 마이너스 성장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예상 대비해서는 좀 양호한 실적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이번 주에 이제 빅테크 실적에 따라서 좀 분위기가 갈릴 것으로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애플은 앞서서 그나마 좀 양호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빅테크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넷플릭스의 안몽을 좀 재현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은 TD 아메리트레이드에서 이 경기 상황의 악화가 소프트웨어라든지 사이버 보안 등의 구독 기반 사업 전반에 타격을 줬을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좀 경기도 안 좋아지고 어떤 매크로상의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넷플릭스가 결국은 가입자가 줄어든 거잖아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어떻게 본다면 구독형 경제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아마존은 또 전자상거래와 관련이 있고 이렇게 좀 경제 전반의 상황이 이들 실적에도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봐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번 주에 또 초점을 갖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